아마 모든 매크로 지표는 급격하게 움직이면 가장 안 좋습니다. 1330원에 끝났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옛날 강세로 갔을 때는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거 쫙 내려오는데 뭐 어디서는 한 70%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다 그러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이거 추가로 진행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겠네? 네. 두렵습니다. 중요한 단서는 그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그래도 이제 뭐 올라서 끝이 났거든요. 상승으로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 우리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죠? 네. 이게 아마 지난주에 상승이 꽤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피로감 보통 그렇게 보통 좋게 많이 표현을 하죠. 피로감이 누적이 된 전혀 안 필요한 이런 피로감은 안 느껴도 그러니까 되는데요. 전혀 필요하지 네. 않은데 더 달려도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시장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면 보통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로감이 이제 약간 누적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요거 한번 잠깐 그러면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번에 하락을 꽤 많이 했었잖아요. 깊게 했었잖아요. 네. 그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사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절반 이상을 다 회복을 했거든요. 아직 근데 미국에 비하면 성에 안 차서. 그렇죠. 네. 미국은 하락한 거에 비해서 거의 다 왔죠. 많이 회복을 했고 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좀 못 회복을 한 상황인데 회복을 좀 덜한 모습인데 바닥에서 따지면 한 15% 전후로 근데 또 올라온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했던 것 같고. 저 얘기 나온 김에 잊어버리기 전에 죄송해요. 말 끊어서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어디에 더 무게감을 둬야 되는지 한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올라온 게 의미를 많이 둬야 됩니까? 그러면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직 낙폭 이전으로 급락 이전으로 회복을 다 못했으니까 아직 좀 더 회복할 룸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 더 무게감 두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자 쪽에 무게감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 대표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할 때 네. 연합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하락 구간에서 네.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나 주식을 그대로 들고 속상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이제 조금 그래도 약간의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도 이제 하다가 네. 다시 출렁일 때 정고점까지 또 바로 그러고. 가겠지라는 그런 이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꽤 올라왔고 뭐 좀 혹시나 밑에서 샀던 분들이면 수익 나고 팔 수 있는 거고 약간 네. 그죠? 혹시나 고점에서 물려서 회복이 좀 된 분이라면 뭐 약 손실이나 네. 아니면 본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불고기 아직도 네. 뭐 대형 이벤트들이 또 이번 주에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단 네. 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은 특히나 뭐 우리 원화가 상당히 강하게 네. 움직였는데 보통은 원화가 그렇게 감당해 움직이면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죠? 오늘은 좀 저도 이제 그동안 보던 흐름과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움직이지 못하고 좀 다시 또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되거든요. 네. 네. 오늘 보시면 뭐 뚜렷한 뭔가 업종의 흐름보다는 우리 코로나 뭐 엠폭스니 맞아요. 예, 뭐 이런 쪽 개별 테마들 네. 움직임들이 그다음 전기차 화재 뭐 강했다가 아침에 물론 좀 밀렸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이 우리가 주 후반에 있잖아요. 네. 그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 하나 공격적으로 뭔가 배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개별 종목 이러한 테마들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참 그 매매가 쉽지 않아서 네, 그게 우리의 영역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어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질문 대표님께도 여쭤볼 텐데 하지 마세요. 왜요? 네, 힘 빠집니다. 네. 그래도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낙폭을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줄이신 분들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본전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까지만 다시 왔으면 난 팔고 싶다. 네.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주식하는 목표가 원본 회복이네요. 그렇게 원금 하면 회복? 너무 슬픈데
또 만일 뭐 10% 15% 회복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래도 본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희망들. 희망은 네. 네. 갖지 않는 게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희망은 그냥 똑같이 보수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변동성으로 봅니다. 음. 변동이 큰 걸로. 네. 오늘 미국 시장 뚜껑 열어봐서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 갭상승합니다. 음.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딱 그렇잖아요. 뭐 그 좀 올라왔다고 그렇게 쫙 조정을 받는지. 네. 근데 그게 핵심이 매크로 지표가 변해서 그래요. 이게 매크로 지표 가지고 민감하게 보는 시장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훅 그냥 밀리고 네. 그러다가 또 별거 없다고 생각해서 중심적인 미국 시장 괜찮다 그러면 바로 갭상승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꼭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현금 없으면 대응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 내려가면 따라 팔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갭상승했는데 추격 매수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심리적인 부담이 제일 커요. 네. 갭상승했다가 또 운봉 나오게 되면 또 따라갔더니 그렇죠. 또 물렸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이거 자신 없다 그러면 또 일정 부분 또 저항대 들어갔다 그러면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죠. 네, 근데 그거를 또 언제 사느냐? 그거는 이제 동향들 좀 지켜보시는데 오늘 솔직히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 정도 가지고 1% 빠졌다 말이 안 됩니다. 네, 선물은 또 대거 매수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1% 빠졌다고요?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아마 모든 매크로 지표는 급격하게 움직이면 가장 안 좋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달러원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네. 저희 1330원에 끝났어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놀라운 일이거든요. 달러를 볼까요? 달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여기 안 나왔는데 102.5가 이탈됐습니다. 102.5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네. 여기 그러니까 즉 지난번에 3월달 때 그때 저점을 찍었던 거기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기준점이 약간 이탈되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의 달러는 드디어 약세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강세로 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조는 그러면 당연히 신흥시장 쪽으로 자금이 밀려오고 거기다가 또 좋은 조건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유동성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초입 쪽에서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침에 아무 변화 없이 매도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해요. 왜 그랬냐고 봤더니 아침에 시작이 엔화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엔화 강세로 갔을 때는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거 쫙 내려오는데 뭐 어디서는 한 70%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됐다 그러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맞아요. 이거 추가로 진행되게 되면 또 나올 수 있겠네. 네. 두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게 일본 시장이죠. 그렇죠. 일본 오늘 한 1.7%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약간 헤지 펀드들이 이제 투기적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를 참 미국엔 이런 거 잘 나오네요. 네, 이거를 한번 보여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한 3년 전부터는 계속 엔화는 거의 기조적으로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매도 계속 숏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엔화는 약세 쪽을 벗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지금요. 맞아요. 네. 그것도 급격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장의 충격이 나온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투기적 포지션은 이제 엔 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걸 지금 열어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엔화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엔화는 지금 당연히 강세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게 지금 시장이 좀 서서히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도 잭슨홀 미팅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받을 거는 당연히 연준 의장 얘기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측의 입장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마 총재가 의회에 출석해요. 의회에 네. 출석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뉘앙스도 아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잭슨홀 미팅 말고 일본 쪽의 변화들도 이번 주에는 또 잘 챙겨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전저점 때 이탈한다. 그러면 왠지 불안해요. 왠지.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민감한 지표가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데 중요한 단서는 그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엔화 관련된 쪽에서 뭐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그러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돼서 엔화도 강세로 가고 또 원화도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 시장이 바뀝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마 시차를 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미국보다 한국이 좋아질 날이 바람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네. 저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보통 기도로는 안 될. 아마 그 기조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이런 일반적인 변수가 좀 약간 잦아든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 외국인들은 진짜요? 노릴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금투세 이제 마무리가 짓고 네, 또 이벤트 이렇게 좀 끝나고 뭐 하면 한 11월 네, 미국 대선 뭐 정도 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좀 숨도 바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네. 분기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뭐 당장 내일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냥 어쨌거나 전제 조건은 그러면 일단 외환 시장 안정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은행 측의 스탠스나 엔화의 흐름들은 확인하고 나서야 좋아진다 해도 좋아진다. 그때쯤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중소형주 있죠. 네. 지금 거의 처참하게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중소형주 네.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참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서 이거 주말에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까 와 PBR 밴드가 아. 저 바닥에 붙어 있는 게 왜 이렇게 많나요? 아, 그래서 와 이 정도는 좀 심했는데 하는 것들이 알면서도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예. 왜 이럴까요? 불안하죠. N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렇고 또 환경들이 좀 이제 야당 대표 되셨으면 이제 좀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금투세. 금투세로. 네, 요거 좀 정리를 해주셔야 그 다음부터는 좀 변화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저렇게 처참한 중소형주들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항상 언제까지 꼴찌합니까 저희가? 입등도 좀 해봐야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네.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럴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잘려요? 아, 되겠죠. 아, 예, 예, 예. 올해 안엔 될 거라고 믿으면서. 네. 근데 그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외환 시장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금투세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팀장님께서 보고 계신 우리 시장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뭔가 이슈랄지 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혹시? 변곡점이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은 방금 이제 뭐 엔화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뭐 이번 주에 뭐 일본에서 이제 그뭐 총재가 일본은 총재가 의회 나가가지고 네, 네.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라면 결국에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엔비디아? 주에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잘 나와야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올 게 아니라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리고 이거 인공지능 아직 방향성이 있네라고 해서 당일날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테크주 위주로 한번 쫙 뽑아줘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테크주들에 대한 자신 있는 베팅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테크주들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다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딱. 맞아요. 예. 꽤 바닥에서 사고 어느 정도 딱 올라오니까 더 이상 안 사요. 그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이게 한치 네. 앞을 못 보니까 자신 있게 테크주를 베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테크주가 다들 애매해요. 이게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맞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좀 아리까리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대장주가 한번 치고 나가는 방향성을 잡아주면 국내 관련주들 뭐 하이닉스부터 그 밑에 한미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좀 약간 수급이 비어졌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들어올 텐데 그게 안 되면 일단은 뭐 테크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끝나야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올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관망하는 그러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그 코로나 관련주를 샀겠습니까? 예, 음압 병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데까지 기관 투자가들이 수익률을 게임을 하려고 사는 걸 보면 오죽하면 걔네 사실은 펀더멘탈이 있는 HBM이나 반도체 사는 게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보통은 플레이 아닐까요? 근데 네, 네. 오늘 보면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판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시면 제가 이 그림으로 색칠해 놓은 초록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 매트릭스. 이거 평소에 우리가 연합 저희 코너에서 별로 이야기 안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 안 했고 메가 ECS. 사실 이거 가지고 디테일하게 공부한 적 없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메가 ECS와 투신이 메가 ECS를 시총의 0.1%, 0.5%를 샀다. 자, 2023년 코로나 때 응압 병동이 필요하다고 막 했을 때 네.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던 이런 네. 종목들이거든요. 바디텍 매트, 뭐 진단 키트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사는 거로 보면 이들도 지금은 뭔가 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투자를 하기보다 내러티브를 가지고 지금 플레이를 그냥 시장의 테마가 그쪽으로 형성이 되니까 그쪽으로 빨리 뭐 단기 플레이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려면 이번 주에 일본의 엔화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총재가 이야기를 조금 좋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테크 쪽은 엔비디아 쪽이 그래도 뭔가 방향성을 보여줘야 우리 펀더멘탈 쪽으로 집중해서 방향성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방금 이제 보셨던 판에서 이 개별 종목들이 기관 투자가들의 단기 매매 플레이에 계속해서는 좀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죠? 좀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알겠습니다. 좀 확인해야 될 변수에 대해서 여쭤봤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미국 변수 3개 중에 1개 엔비디아는 얘기를 해주셨고 나머지 2개가 하나는 이번 주 이제 후반에 있는 뭐 잭슨홀 미팅 정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이후에는 이제 8월 말부터 미국 대선 변수에 따른 뭐 정책적인 수혜 혹은 각 공약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일단 그 이번 주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뭐 일본 총재의 통화정책 질의응답을 제외하면 네. 미국과 관련된 부분은 의사로 공개가 되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20일 새벽 3시라고 되는데 뭐 우리가 또 잠든 사이에 뭐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의사록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뭔가 설명을 해줘야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안 한 거고 네. 이번에도 그냥 정상적인 스탠스로 가는 거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준다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잭슨홀 미팅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과거의 그림을 가지고 왜 잭슨홀을 앞두고 시장에서 지금 그러면 공격적으로 베팅이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면 지금 향후에 그러면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을 궁금해하는 투자자들한테 뭔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번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9월달 FOMC 미리 보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잭슨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파월에서. 충격이 있었죠. 네, 충격이 있었죠. 인플레 통제에 대해서는 자신할 때까지 무조건 계속 강하게 금리 인상하겠다. 경기는 모르겠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매크로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전에 한번 제가 발언들을 3개의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서 왔는데요. 인플레 억제가 최우선이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하다. 인플레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기조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기업들의 경제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당연히 주식시장 반응을 한번 보시면 S&P 500은 3%가 빠졌고요. 그날 나스닥은 거의 4%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은 날이 바로 2022년 8월 26일 잭슨홀 미팅 때 발언 영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상당히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을 것이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으로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진짜 그렇게 됐는지. 2년무 금리가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우리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그때 하고 2년무 금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자, 금리가 이렇게 튀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2.14까지 제가 캡처해 놓은 기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달러도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달러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게 움직였겠죠. 네. 네, 이 검은색 선을 중심으로 잭슨홀 미팅 발언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가요 1320원 30원에 있다가 순식간에 1440원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저렇게 위로 튀면서 안 좋아지면 시장은 또 안 좋았겠죠. 네, 한번 보시죠. S&P 500이 요날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리고 쫙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이날을 잭슨홀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기억을 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잭슨홀 미팅이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이야기하는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좀 금리 인하 스탠스라든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주면 그걸 보고 좀 움직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요 지표까지 우리가 좀 본다라면 금요일 밤 11시인 것 같더라고요. 예. 기조연설이 그 파월 의장이. 네. 그럼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거든요. 결국에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내가 자신 있게 뭐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버퍼를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좀 개별주를 발빠른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이번 주는 그냥 차분하게 좀 한번 지켜보시고 차라리 요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빵 오르면 내일 우리 좀 움직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잭슨 홀 결과와 함께 미국 시장 반응을 한번 보고 저는 조금 약간 더 주고 사더라도 뭐 우리 초보자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 이벤트들 그러면 엔비디아까지 하면 다음 주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의 세 번째 변수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남의 나라 정책인데 뭘 남의 나라 대선인데 뭘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면서 거기서 또 자료 잔뜩 준비하셨으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하려고 그러던데. 네네. 그렇지만 체크할 건 체크해야겠다. 한국말은 끝까지 네, 들어야 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6일부터 네.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 보니까 폴리스 마켓 여기 가니까 지금 트럼프랑 그리고 또 해리스랑 격차가 8% 포인트가 차이 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벌려지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또 해리스 관련주들은 쭉 가다가 또 조정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이요. 근데 아마 구체적인 거는 9월 10일 날 이제 저희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그 구체적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연설 그냥 한 토막토막만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전 세계가 이제 그때 각인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흠집을 잡으려고 우리 어르신께서 트럼프 어르신께서 이제 막 또 얘기하는 과정 쪽에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게 어떻게 또 임기응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다 많이 지켜볼 텐데.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16일 날부터 경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주택 정책 나왔고, 이제 어차피 지금 다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의 대선 경제 정책 중에서 비슷한 얘기는 나옵니다. 주택이나 필수재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소득세 면제, 거기다가 트럼프는 급여세까지 면제. 이거 어디서 충당한지 아십니까? 관세. 관세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올리고 이걸 일단 뭐 세금 다 깎아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좀 반발이 많죠. 예, 또 이제 서민들 쪽에서는 아니 그게 이제 부자 감세 여기서 나오는 게 부자 감세인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예, 주택 쪽에서는 좀 억울한 게 많아요 지금. 예. 네. 토론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토론 붙여주세요. 부자 감세 받고 계시잖아요. 예?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예. 저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주택 쪽 보게 되면은 주택 쪽에서 이제 약간 변화가 나오는데 약간 구주택 지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고 네. 근데 트럼프 예전 후보는 연방 토지를 활용하겠다. 미국에 솔직히 노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쪽인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과연 그쪽에서 이들이 살고 싶을지 이건 잘 모르겠고 필수적 쪽에서도 요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다 시장에 맡기겠다.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시장주의자인데 직접적으로 요거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어차피 민주당의 스타일은 작은 정부 쪽으로 많이 가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민감하게 움직여요. 시장의 반응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택가격 관련된 쪽을 이걸 잡아야 물가도 잡고 주택가격도 잡아야 어느 정도 서민들한테 인기가 있겠다.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겠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쪽에서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 7월달 CP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게 내려가지 않는 네. 주택 쪽, 주거비 쪽, 렌트 쪽 이쪽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딱 보면 안 내려간 거 딱 두 개 보게 되면 주택과 식품입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오케이 잘 걸렸어. 주택, 식품 쪽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첫 번째 정책이라는 데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주택 정책입니다. 지난번 4월 달에 온라인 서베이 하다 보니까 2,5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게 유권자들이 경합지역 쪽에 또 이런 것도 취합해야 되겠죠. 근데 84%가 주택 공급 부족하다, 임대료 비싸다, 손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임기 첫 4년에 300만 채 신규 주택 건설을 촉구하는 쪽으로. 네. 원래 바이든 행정부가 200만 채 얘기를 했다가 흐지부지 됐죠. 지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가 비싸고 원자재 다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쪽에서 지연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하겠다라는 쪽에서 첫 주택 구매자한테 뭐 최대 25,000달러 세금 공제하고 첫 주택 구매자한테 들어가는 주택 거기를 짓는 주택 건설업자한테 세금 인센티브 주겠다. 그러면서 약간 신규 주택을 장려하는 모습들로 나오죠. 요즘 미국 지표 쪽에서 홈스타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 보게 되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약간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죠. 우리도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방정부 정책 활성화를 통해서 한 400억 달러 기금을 출연한대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약간 좀 재정 좀 넉넉지 않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금 가지고 부양책 써라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요거 들어가는 모습들 거기다가 요런 게 이제 약간 이제 작은 정부의 또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임대인 가격 담합 알고리즘을 제시하겠다. 네. 이것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서 그들이 이제 유지하는 거죠. 비싼 임대료를 요거 한번 깨버리겠다. 요게 이제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요런 느낌이 난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보는데 조금 이따 보면 더한 게 나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럼 주택 건설에 대해서 더 장려를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건설 쪽은 약간 또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한국은 건자재 북미 쪽으로 수출해서 나오는 것들 이거는 예. 수입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정도. 예. 저희 그렇다고 뭐 미국의 내수 건설인데 거기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뜩이나 이제 좀 위축된 것 쪽에서 뭐 배관이나 뭐 아니면 또 보일러나 뭐 이런 것들 다 또 우리나라의 강점 있는 회사들 예. 이거는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쪽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는 봐야 되겠다라는 정도.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요거 가지고 요거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약간 그동안에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도 잠깐만 좀 너무한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식료품과 식품 가격 급등을 금지하는 영반법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0일 이내에 그래서 담합, 독점, 기타 반경쟁적 관행 타겟으로 식품업체들 쪽에서 너무 높은 물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거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나오는 것들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독점, 반독점 이런 얘기들 네.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도 떨고 있겠죠. 지금 이번에 구글에서 기업들 분할 얘기들 처음에 그 지방법원인가요? 거기서 네. 나와서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쪽에 대해서 계속 또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하는 헬스 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거는 많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크로거랑 엘버트손스라고 하는 쪽이 합병을 했는데 합병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니네 합병하고 식료품 가격 둘이 합쳐놓게 되면은 그 시너지가 그들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감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육류 같은 경우 그런 거 많다. 나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니네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3일 날 금요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경제연설을 한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요 물가 안정 관련된 요것들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거고 요거 처방약 약가 인하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입장들이 발표될 거고 이것도 민감하게 적응하겠죠. 그것도 주택 얘기들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삼양식품 보셨죠? 예. 쭉 밀렸습니다. 그러게요. 영향을 받는 거죠 벌써. 북미 쪽에 수출 들어가면서 얘네들도 잠깐만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그냥 그렇다고 치던데 해외 업체들이 이게 철퇴 맞을 수 있겠죠. 잘못하게 되면. 저는 저걸 설명해 주시다가 오늘 실제로 그 종목을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랑 저거랑 엮으면 너무 멀리 간 걸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미. 아침 시작하고 쭉 밀리더라고요. 이런 거 영향을 좀 안 받았을래 안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왜냐면 그러면 미국의 수출 비중 높은 업체들 오늘 다 밀렸어요. CJ 맞아요. 제일제너도 밀렸고 맞아요. 네. 다 그런 쪽으로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스탠스가 변화. 근데 이것도 지금 여론상으로 좀 말이 많아요. 아니 우리는 자본주의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통제 쪽으로 훅 들어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쪽에서 만약 여론이 또 나빠진다. 그러면 또 바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직접 조사하고 처벌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번에 과거가 검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좀 싫어하는 얘기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여파가 좀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료품 가격을 잡는다는 공약이기 때문에 또 반응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제약이 어쨌거나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주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전략이 약간 가려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앞에서는 그러면 이제 건자재 쪽이 그래도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고 수출 위주의 음식료 업체는 좀 조심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그냥 뽑아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는 그 정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9월 10일 날 트럼프 후보랑 이제 맞닥뜨리기 전에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구체화 돼서 쭉 나올 겁니다. 예. 한번 대화하게 되면 정리해서 한번 또 챙겨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또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영향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오늘 장에서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군들이자 또 회자가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금융주들이 실제로 많이 가기도 했고 보험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과연 밸류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 또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 이건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뭐 금융주들이 한 번씩 움직일 때는 다른 게 뭔가 움직이기 또 애매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그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아까 수급 편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은행, 보험, 증권을 기관만 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동시에 같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은행도 같이 샀고요. 네, 지금 보시면 보험도 같이 샀고 그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네, 증권까지도 이렇게 같이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은행하고 보험이 좀 움직이는 환경은 금리가 조금 우상향 트렌드를 그릴 때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들 금리를 50bp냐 25bp냐 이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그걸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뭐 그런 부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실적 나온 메리츠 금융지주인가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실적 엄청 잘 나왔죠. 네. 그리고 항상 실적 나올 때마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 그러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주주환원도 되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은 힘은 그쪽에 좀 더 펀더멘탈보다는 좀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증권이 조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과거에도 수혜를 보는 그죠? 대표적으로 금융업종 내에서는 부분인데 지수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증권업종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도 사실은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제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상승을 했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국내 주식 리테일 쪽보다는 해외 주식 쪽에서 그래도 이제 증권사들이 나름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나름 수익이 좀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증권이 금리 인하의 최대 뭐 수혜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일정을 한번 뒤에서 한번 보면 9월 중에 KRX 밸류업 지수가 지금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뭐 모멘텀이 약간 소강 상태라면 지금 8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다음 달이면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라는 건데 결국에 시간을 두고 이 밸류업 관련된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나올 거고 지금은 그 기대감으로 조금 먼저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관련된 또 주주환원 관련된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밸류 관련주라고 한다라면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음 주에 28일 날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고 여기에서 또 뭐 혹시라도 뭔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대표님께서도 이제 우선주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사실은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 보통주보다는 뭐 우선주를 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더 주주들한테는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EUB라든지 우선주 쪽으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분들도. 그래서 밸류업은 딱히 뭔가 새로운 게 엄청나게 뭐 크게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번 오른 상태에서 테크 위주나 전 낙폭 과대 위주로 한번 움직였던 구간에서 약간 소강 상태로 진입한 구간에 다음 달에 요 있는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은행은 한 가지는 그거는 있어요. 최근에 금리를 이 예대 마진으로 이제 은행들은 수익성이 이제 많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은행한테 좀 유리한 구조로 지금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과 관련된 가계대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음 달에 있는 요 기대감이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다 배당과 관련된 업종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근데 배당은 10월, 11월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다들 더워가지고 이 드디어 열대야가 언제 끝나냐. 지금 역대 최장급 뭐 27일 네, 연속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배당주를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이 여름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름에 준비했다가 남들이 배당주 관심 가지면서 언론에서 떠들고 이제 막 그때 배당주가 한번 움직이면 오히려 사실은 내년에 배당을 받기보다 그때 팔고 나오는 플레이도 가능하거든요. 매년 예.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송과 신문에서 기사에 배당주 나오죠. 얘기 많이 예,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전에 사실은 여름에 네. 배당주는 리스트 좀 해놨다가 주가가 혹시나 좀 많이 빠져 있거나 싸게 거래되는 것들은 좀 관심을 두고 있다가 가을에 겨울에 찬바람 불 때 올라오면 오히려 그때 한번 챙기는 것도 사실 배당 플레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약간 이제 더위가 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딱 좋은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약간 역발상 측면에서의 투자 전략, 배당주 투자 전략도 잠깐 들어봤고요. 오늘 어쨌거나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전망이나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대표님께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인가가 삼성전자 배당 들어오죠? 아, 내일입니까? 361원 한 주당 이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저는 안 갖고 있어서. 나 만약에 갖고 이렇게 방송 한두 번 해보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언제부터 예전부터는 예. 되게 자유롭게 예, 아이, 방송위원이었을 땐 자유롭게 했는데 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냥 내가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네. 하고 시작을 하시면 만약에 되죠. 갖고 있었다면 예, 뭐 예. 재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하기가 싫대요. 근데 대부분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현금화 시키겠다? 아니 딴 거 사신대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 한 2달 동안인가 142만 명 이탈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 이제 무슨 10만 전자 이러면서 예, 그래서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재투자하겠다는 말이 네. 동일 종목을 또 사겠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죠. 재투자하겠다. 재.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당에 대해서 또 팀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고배당 그거는 고배당을 핑계로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우선입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이제 요즘 밸류업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많은데 그거 아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프로그램 추진 계속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 네. 기업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기업 자율적으로 네. 밸류업 관련된 공시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앞으로 3년간, 4년간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공시한 비율이 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퍼센트는 모르지만 찍어보세요. 엄청 글쎄요, 한 0.3%? 기사 봤네, 봤어. 봤어요. 예, 진짜요? 봤네. 예. 몇 퍼센트예요? 0.3%예요. 진짜로? 제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방송을 아시네요. 아, 모르시네요, 네. 방송을. 예, 그냥 얼떨결에 맞췄네요. 죄송합니다. 맞추면 안 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0.1%는 너무 적은 것 같고 1%는 큰 것 같아서 혹시 로또 좀 사주실래요? 오늘 사야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근데 드리냐면 진짜 0.3%래요? 0.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서
거의 뭐 3,000개 가까운 쪽에서 0.3%가 뭐 몇 개입니까? 기업 그렇죠. 손에 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어본 게 공시로 직접 하겠다고 확정 공시 낸 데는 몇 군데 없고 하고자 해 정도 하는 데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며칠 전에 삼성생명도 그랬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하려고 이게 보통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좀 실적도 뭐 IFRS 17 적용되면 또 이게 확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또 출렁였죠. 근데 이번에 또 단독 보도로 뭐 얘기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올라와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 쪽에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왜 우리 기업은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그렇게 못 될 것인가, 못 되는 것인가 바라보게 되면 실적도 좋고 알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회사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아무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그래서 지금 0.3%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 대주주들은 하기 싫습니다. 굳이 뭐 강제성도 없는데. 왜 내가 번 돈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주의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번 돈을 왜 쓸데없이 거기다 써야 되지? 주가를 왜 올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부터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한다. 오늘 보니까 DB하이텍이 있습니다. DB하이텍이 우리도 하겠다라고 자율 공시해 놓고 네. 주주 환원율이 30%? 예, 많이 예상보다 많이 좀 떨어지게 나오다 보니까 실망이 큰 거죠. 또 기껏 자율 공시했는데도 예전보다는 좀 적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이런 것도 실망감으로 자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파는 것과 함께 기업들이 우리 해보자라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좀 그게 한국 시장에 취약한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전략은요? 전략은요. 제가 이번에는 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은행주는 이번에 사왔습니다. 급락할 때. 은행주를 제가 사셨어요. 은행주 사왔어요. 야, 야. 그러면 네. 진짜 매력이 있는 건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 제가 은행주를 샀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닌데. 네. 어휴, 대표님께서 은행주를 사신 요메이카운 거예요. 사봤어요. 뭐 할까 그래도 그나마 약간 방어적인 건 뭐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사봤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다른 거 할 걸. 네, 차라리 진단 키트. 네, 거기까지만. 네. 아니 근데 사셔서 손해 보진 않았을 텐데. 그냥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 지수랑 수익률. 같이 아, 움직인 거 네네. 생각했을 때는 회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이제 조만간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그냥 잔잔바리는 잔잔바리도 쉽게 가야죠. 이상입니다. 예. 아 그래서 샀는데 후회하고 있다. 기대 네. 수익률에 못 미친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해서 그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받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가장 큰 소득은 제가 0.3%를 맞췄다는 거. 아직 죽지 않았다. 감히. 아, 김영사. 이러면 안 되는구나. 못하네요. 예. 네. 예. 밸류업에 대해서 오늘 워낙 좀 어떤 분들은 뜬금없이라고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사실 이것도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과 여론이 관심이 있으니까 전기차 화재 사고 기사가 이렇게 많은 건지 안 그러면 실제로 화재 수가 절대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져야 하는 건지 이것도 좀 구분은 필요해 보이는데 투자 의견은 팀장님이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진짜 강한 테마가 되려면 국내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네. 이 글로벌 이벤트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지금 진단 키트랑 엠폭스였나요? 엠폭스 네. 맞나요? 네. 엠폭스는 우리 국내 이슈가 아니라 네. 글로벌 이슈잖아요. 네. WHO가 뭐 이야기가 나오고 막 네. 이런 거잖아요. 시장은 이제 어떤 게 더 강한 테마냐? 결국엔 글로벌로 이렇게 뭐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포르투갈 화재 전소 그거에 그러니까요. 글로벌 이슈가 돼버리는 그게 겁니까? 저는 원래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 뭐 일부 이제 우리 인천에서 네. 지하에서 화재 나고 뭐 테슬라가 뭐 이러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진단키트나 엠폭스가 더 강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갑자기 주말에 이제 기사 보는데 포르투갈에서 이제 이게 나오길래 200대, 그러면 예. 네 이게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벌어지네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오늘 이게 제가 넣어놨나요? 네, 이거 보시면 2차 전지 오늘
웬만한 종목들 그냥 이제 넣어놓은 건데 제일 위에 그나마 빨간색 수익률이 한농화성, 이수스페셜티, 뭐 CIS, 레이크 머티리얼스 이런 종목들이 주로 그 뭐죠? 전고체 배터리 예. 관련주라고 분류가 되는 종목들인데 이게 글로벌리 테마라면 사실은 시가 출발해서 쭉 양봉으로 끌어올렸어야 되는데 네. 이 종목들의 오늘 특징을 보시면 다 음봉으로 윗꼬리 달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빨라야 2027년이고 벌써 네. 저만 해도 전고체 배터리 그런 비용은 그쵸. 그냥, 그 생각부터 하게 되니까. 최소 뭐 대당 자동차 전기차 가격 1억 넘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대안이 맞냐 이런 생각들을 또 복잡하게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윗꼬리 달고 저렇게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은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위험을 좀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장치라고 하면 열관리 시스템부터 충전 제한 장치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전 제한이 우리 그거죠. 우리 100% 너무 충전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제한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 또한 이제 쿨링. 안 되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배터리 이상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제어해서 멈추게 만드는 이 BMS라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막상 최근에 가장 많은 키워드는 열폭주라는 키워드입니다. 열폭주를 방지하다. 이게 점점 뜨거워지면 결국에는 달 오르다가 이게 터져버리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열폭주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방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핵심인데 아무리 국내 관련주들을 이렇게 서칭해봐도 우리가 공부해볼 만한 것을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조금 해외 주식에 공부해볼 만한 그런 니즈가 있으시다면 요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아스펜 에어로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에어로겔스라고.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아스펜이라고 짧게 부르면 지난주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지금 제가 해놨죠.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를 방지하는데 이 회사의 소재가 차단벽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8월 초에 있었던 이 회사의 이제 재무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다 크게 점퍼를 하면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요 고객사가 GM, 현대기아, 포드 뭐 이런 완성차 제조사들입니다. 이들 쪽으로 열차단 제품이 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IR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전기차 열차단제 매출 전망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OEM 입장에서는 이걸 중단할 수는 없고 인프라는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최대한 안전하게 뭔가를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좀 니즈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네. 국내 관련주들을 뭐 찾으면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뭐 해외 쪽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저기까지도 어렵다라면 과도기인 하이브리드가 또다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 보면 실적도 잘 나왔는 데다가 뭐 워낙 그러면 당분간 전기차 어려우니까 하이브리드가 대세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뭐 관련된 기업들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양호한 흐름이 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이슈들까지 짚어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저 마음 같아서는 대표님께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3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죠. 30초 얘기하고 욕먹을 하고요. 왜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 지금 테슬라는 시간외로 전혀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런 것 같고 게다가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상용화 될 겁니다. 네. 되는데 라인업이 다릅니다. 고가 라인 쪽이 그쪽으로 탑재되고 비싼 자동차요. 네. 네, 아닌 것들은 손도 못 대겠죠. 그거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쪽으로 갈 겁니다. 그게 좀 다를 텐데 그러면 또 좋은 거 사 이렇게 될 거니까 예. 양분될 것 같고요. 이게 양산화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다른 라인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판도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내주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전략을 좀 달리 짜보는 것도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면서 이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